시작합니다. 그림은 ABC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 옳은 걸 고르래요. 단 세 기업의 생산 요소의 양은 동일하다.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성이 높은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A가 제일 안쪽에 있는 거고, 순서대로 A, B, C 기업이네요. 그러니까 가장 생산성이 높은 기업이 C 기업이에요. 생산성이 가장 낮은 기업은 A 기업이 되는 것이고요. X제 한 단위당 기업 비용은 A 기업은 10분의 10, B 기업은 10분의 20, C 기업은 20분의 30. X제 한 단위당 기업 비용. Y제 한 단위당 기업 비용. A 기업 10분의 10, B 기업 20분의 10, C 기업 30분의 20. 이렇게 되죠. 기울기가 곧 단위당 기업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번으로 바로 갑니다. X제의 생산성은 B기업보다 A기업이 크다. 땡이죠. A기업하고 B기업은 X제 생산성은 똑같아요. 10개, 10만 개씩이니까 그 10에서 일치하고 있잖아요. 크다가 아니라 동일하다, 같다라고 해야 되고요. 2번. X제 한 개 추가 생산비의 기업비용은 A기업이 가장 크다. A기업은 1이고 B기업은 2고 C기업은 2분의 3이잖아. 1.5잖아요. 1.5. 그러니까 B기업이 제일 크죠? B기업이 제일 커요. 2번도 틀렸고 3번. Y제 한 개 생산의 기업비용은 C기업은 30분의 20, 3분의 2. 그 다음에 B기업은 2분의 1. 2분의 1이 크죠? 3분의 1가 크구나. 나 3분의 1로 착각해서. 3분의 2가 크죠? 3분의 2가. 그래서 2번, 3번도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럼 4번이 정답이겠네요. A 기업의 Y제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그럼 이제 Y제 쪽으로 길쭉하게 생산 가능 곡선이 늘어나겠죠. A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은 B 기업의 생산 가능 곡선과 같아질 수 있다. 맞잖아. 오케이. 13번으로 갑니다. 기본권 설명으로 옳은 것. 땡땡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받은 경우 기본권 A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에 따라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권 A는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에 해당되는 사회권입니다. 사회권. 귀가 중 뺑소니 사랑으로부터 큰 상해를 입었지만 범인을 알 수 없어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에 대해 구조를 요청하는 기본권. 이게 국가 구조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개별적 권리란 말이에요. 개별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거 사회권도 마찬가지죠. 사회권도 개별적 권리, 개별적 기본권. 그래서 헌법에 열거된 것만 보장되는 거예요. 둘 다 적극적인 기본권이라는 것 공통점이고, 일단 옳은 것 찾아보기라고요. 1번. A는 사회권은 국가 권력의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국가로부터의 자유에 해당된다. 땡. 이건 자유권입니다. 자유권. 2번. B는 즉 국가구조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 보장을 전제 조건으로 여기까지 맞네요. 포괄적이 아니라 개별적 또는 열거적입니다. 포괄적인 권리는 4개밖에 없죠. 뭐죠? 인간의 존엄과 가치권,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이 4가지만 초국가적 기본권이면서 절대적 기본권이면서 포괄적 기본권이에요. 그러니까 헌법에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되는 기본권이다. 그런가 하면 헌법에 있는 것만 보장하는 것으로 이건 상대적 기본권이면서 한 국가 내 기본권이면서 개별적이면서 열거적인 기본권은 3가지가 있죠.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이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회권하고 참정권 나와 있죠? 참정권이 아니라 청구권 나와 있잖아요. 참정권까지 해서 이 3가지가 열거적, 포괄적, 한 국가 내 기본권에 속합니다. 일단 2번도 틀렸고요. 3번. B와 같은 기본권, 즉 청구권의 유형에는 국가기관의 문서로 자신의 요구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권리, 청원권이죠.
그래서 청구권에는 5가지가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청원권이 있고요. 재판 청구권이 있고요. 국가 배상 청구권이 있고요. 형사 보상 청구권이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거. 이게 전두환 정부 때 등장한 거죠. 국가 구조 청구권. 이렇게 해서 5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A와 B는 모두 권리자 의무와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 땡. 우리나라 헌법에는요,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인 거 딱 4가지밖에 없어요. 공부했었죠? 우리 헌법에 국민의 의무가 몇 개가 있어요? 일대무가 뭐죠? 세금 내야 돼요? 이게 고전적 의무예요. 국가가 성립되면서부터 당연히 보장되는 의무라고. 3대무가 뭐죠? 4대 의무. 재산권 행사의 공공의 의무, 그 다음에 환경 보전의 의무. 이게 현대적 의무. 납세 국밥이 바뀐 것 같다, 느낌이. 1대무가 납세 국밥.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네.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 고전적 의무는 동시에 권리가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납세에 권리 있어요? 없어요. 국방에 권리 있어요? 없어요. 이 현대적 의무는 동시에 우리 헌법상 국민의 의무도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인 건 모두 4가지밖에 없어요. 요 4가지. 현대적 의무는 동시에 권리도 돼요.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의무, 근로권, 근로의 의무, 재산권, 재산권 행사의 공공의 의무, 환경권, 환경 보전의 의무. 이렇게 해서 요 4가지만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입니다. 14번. 다음 상황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항. 중학생인 저의 아들 갑씨 학원 수업을 마치고 밖으로 나오던 중 학생들이 몰려 혼잡한 상황에서 옆에 있던 을을 밀어 넘어뜨려 을이 다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을의 부모님께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나요? 또한 저도 아버지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문의를 해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대답을 해야겠죠. 기억. 값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 먼저, 미성년자인가요? 네, 미성년자. 네? 네, 미성년자. 어떻게 알아요, 미성년자인지? 중학생이면 다 미성년자인가요? 아, 그럼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중학교 다니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중학생이라고 평상적인, 그러니까 일상적인 나이 가지고 중학생이니까 미성년자 이렇게 큰일 납니다. 법은 아주 엄격해요. 자, 다시. 중학생인 저희 아들 값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근데 중학생만 가지고 미성년자라고 보기가 애매해요. 미성년자 아닌 중학생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일단 거기에 의심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은 우리 민법에는 책임 능력이 나이가 규정이 안 돼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하기를 초딩까지는 책임 능력이 없지만 중딩부터는 책임 능력이 있다고 했죠. 그게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만 13세 이상부터는 책임 능력자로 봤거든요. 여러분 형법에서는 14세 미만이면 책임 무능력자잖아요. 근데 민법은 그런 규정이 없다니까. 형법은 14세 미만은 살인을 하더라도 처벌을 못 받아요. 형사 미성년자니까. 근데 민법에서는 이 책임 능력의 나이를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로 만 13세 미만 했다. 그럼 만 13세 미만은 초등학생이라고. 초등학생. 그래서 이제 이것도 참 애매해.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중학생 이것만 가지고도 책임 능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가 참 애매해요.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만 13세 미만까지는 책임 능력이 없다고 봤거든. 그럼 13세면
중학생이잖아요. 그죠? 근데 미성년자죠. 민법상 미성년자잖아요. 근데 또 미성년자로 많이 볼 수도 있다고. 이게 14살, 15살 먹은 중학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억번은 어디서 포인트를 맞추냐면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건 초등학생이니까 중학생이니까 책임 능력이 인정됩니다. 중학생부터는 책임 능력이 인정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문제 풀 때. 그러니까 1번은 기억번은 틀렸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값에게 아들, 중학생 아들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값은 물론 아버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 불법행위죠. 일반 불법행위가 되려면 6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되죠. 가위가 소원인 책인데 가의 행위 가위 위법성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세 번째 해당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면 일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 불법행위 성립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도 성립하지 않아요. 따라서 니은번은 맞아요. 선지가 뒤에 있는가 봐요. 그 기억번 들어가면 지우고 3번 아니면 4번이겠네요. 자, 일단 니은번은 맞고 디귿번 값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값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다면 책임 능력이 없다면 아버님께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맞나요? 아까 저 위에서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다고 그랬죠. 그러면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이 좀 이상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거잖아요. 아버지한테는. 아버지한테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물으려면 값이 책임 능력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인정되지 않더라도 표현이 애매하네. 이제 일단 삼각형으로 표시합시다. 디귿번은 이 표현이 애매해서 그다음에 니을번으로 갈게요. 니을번은 확실히 맞으면 니을번이 정답이고 니을번이 확실히 틀리면 디귿을 골라야 돼요. 디귿번은 표현이 애매해요. 니을번 값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이건 형법 얘기죠. 아버님께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값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는 책임이 이 표현이 참 이상하다. 값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지금 이 얘기는요, 요거네. 형법상으로 위법성 조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번역되네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시 정리합시다. 자, 기억번. 값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중학생인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책임 능력 인정됩니다. 여기까지는 됐고, 그럼 기억번 들어가면 틀려. 니은번. 값에게 고의 및 과실이 없다면 값은 물론 아버님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반 불법행위 성립 요건 6개 중에 1개라도 충족을 못 시키면 당연히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으니까 손해배상 책임 지지 않습니다. 니은번은 확실히 맞아요. 근데 지금 디귿번하고 니을번이 표현이 참 애매해요. 근데 지금 해답에는 니은하고 니을로 나와 있거든요. 정답지에. 니은, 니을. 니은, 니을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게 출제적 의도, 지금 이게 원래 오지선다행을 지금 제가 사주로 줄여다, 뭐 그것과는 직접 관계는 없는데요. 자, 디귿번을 볼게요. 값의 책임 능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즉 책임 능력이 없더라도 아버님께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책임 무능력자가 되려면 만 13세 이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무슨 피한정 그 얘기 기억이 거리가 멀어요. 예. 지금 피한정 후견, 피성년 후견인과는 아마 상관이 없고. 그래서 지금 디귿번도 자칫하면 이게 정답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중학생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이게 책임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책임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 능력이 있다고 중학생에다 포인트를 맞추면. 그래서 디귿번이 틀리는 거고, 그 다음에 니 1번이 맞는 이유가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형사상으로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민사상으로는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더. 지금 니은번 자체는 형사상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형사 문제가 들려면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다음에 책임성 이걸 가지고 따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민사 문제로 나가야 되지 형사 문제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제가 확인해가지고 정확한 이게 지금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중학생의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중학생에 다시 정리하면 중학생은 책임 무능력자가 아닙니다. 책임 능력이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물을 수 없어요. 물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디귿번이 그래서 틀린 거예요.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니 1번은 값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에도 이건 형사상 문제란 말이에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위법성 조각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아버님께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어요. 연대 책임의 의무로 엮어가지고. 일단 이 문제의 핵심은 중학생은 책임 무능력자가 아니다. 이게 포인트 같아요. 넘어갈게요. 그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번. 다음 신문기사에 나타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 등록 시 정당이 1인당 1,500만 원의 기탁금을 내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선거는 선거의 혼탁과 과열을 초래할 여지가 지역구 선거보다 훨씬 적은데 해당 조항은 지역구 선거 기탁금과 같은 금액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고액의 기탁금이 소수 정당의 비례대표 선거 참여와 같은 정치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네요. 자, 이 결정에 대해서 옳은 설명을 고르래요. 기억,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맞죠? 위헌법률 심판권 또는 국민소원 심판권 이게 실질적 법치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했고 그러니까 기억번 들어가면 맞아요. 1번, 2번 둘 중에 하나겠네. 선거 기탁금 제도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본 건 아니죠. 자체는 위반이 아니고 금액이 과다하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 규범임을 전제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죠,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 더 이상의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한 최고의 규범임을 전제하고 있다. 디귿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밖에 없고. 니 1번은 왜 틀렸을까요? 지역구 선거보다 비례대표 선거 과열이 더 심화가 문제. 거꾸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6번. 다음은 갑에서 병국의 정치 상황 추론으로 틀린 거 찾으래. 다세 국가의 정부 형태는 의원 내각, 모두 의원 내각제네요. 자, 각국
형식적으로는 여러 개의 정당이 존재하나 선거 결과는 항상 땡땡당이 의석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거의 일당제와 비슷하네요. 땡땡당을 제외한 기타 정당이 나머지 의석을 골고루 차지하고 있대요. 10%를 여러 정당이 나눠 갖고 있으니까 거대 정당 하나가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을국. 지난 총선에서 10여 년간 집권했던 땡땡당이 의석의 과반을 차지하는 데 실패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한 땡땡당이 정권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 나라는 거의 10년을 주기로 서로 번갈아가며 집권하고 있다. 양당제네요. 전형적인 양당제가 되겠고, 경국 이번 총선에서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 나라는 제1당이 40%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경우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군소 정당이 난립돼 있네요. 그러니까 전국이 굉장히 불안하겠네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을국이에요. 전국 안정을 위해서. 그러나 국민의 다양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 경국이에요. 그리고 각국은 거대 여당, 거대 일당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독재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틀린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각국은 을국보다 견제 세력이 미약하여 독재 가능성이 높다. 맞죠? 각국은 90% 이상은 일당 독재가 가능성이 있으니까. 1번 맞고. 2번. 을국은 병국보다 정치적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과반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서로 한 번씩 번갈아 집권하니까. 맞고. 3번. 병국은 각국보다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기 용이하다. 맞네요. 다당제니까요. 4번이 틀렸겠네요. 을, 각국 순으로 민주적인 정당 제도를 반영하고 있다. 여러분, 민주적인 정당은요, 복수정당제죠. 독재국가는 일당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은 독재국가에 가까운 정당제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수정당제는 또 둘로 나눠지죠. 양당제와 다당제로 나눠진다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건 단언할 수 없어요.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정당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니까. 일단 을국은 양당제고요, 병국은 다당제로서 을국, 병국이 가장 바람직한 민주정당제도고, 갑국의 경우는 민주정당제도라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데 우선순위를 이걸로 채택하기는 어려워요. 특히 을국과 병국 어느 게 더 민주적이냐 이걸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4번을 틀린 것으로 정답으로 보면 되고요. 17번. 그림은 우리나라 국가기관 간의 관계인데요. 옳은 걸 찾으래요. 단, 가, 나는 각각 국회, 정부 중에 하나래요. 제일 밑에 헌법재판소가 있네요. 그리고 아래 스타 표시가 A와 B는 국가기관 간의 견제 방향을, C와 D는 헌법재판의 청구 방향을 나타냄. 1번. A가 국정감사조사권이라면 가는 국회고 나는 정부겠죠. B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될 수 있다. 예산안 심의 확정은 국회에서 하죠.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니까 이것도 A라고 봐야 돼요. 예산안 심의 확정. 1번은 틀렸어요. 2번. B가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이면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 국회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가 국회가 되고 가가 정부가 되겠죠. 그러면 A는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이 될 수 있다.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누가 가지고 있죠?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 맞나요? 맞다고 보기 어렵잖아. 다시. B가 국무총리 해임 건의권이면 나가 국회고 가가 정부란 말이에요. 근데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은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통 정부라고 할 때는 대통령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땡. 2번 뒷부분이 틀렸고요. 3번. B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B가 법률안 거부권이면, 그렇죠. 가는 국회고 나가 정부겠죠. 그러면 C는 이제 국회가 헌법재판소에다가 국회에서 탄핵소추. 탄핵소추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탄핵소추하면 탄핵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거니까 3번은 맞는 얘기네요.
3번 맞는 것으로 정답이고요. 4번은 왜 틀렸나 보자고요. D가 정당 해산 심판 제소권. 이건 정부가 가지고 있죠. 그러면 나가 정부가 되고 가가 국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국회는 선전포고 강화권을 가진다. 땡. 선전포고 강화권도 정부,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대통령의 권한 중 국가 원수일까요? 행정 수반일까요?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입니다. 넘어갑니다. 18번. 행정구제수단. 이건 출제 가능성이 그리 높지는 않아요. 근데 안 나온다고 볼 수가 없어. 지금까지 2013년 이후에 우리 공무원 임용시험 국가직하고 지방기에서 딱 2번 나왔어요. 그 후로는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왜냐면 이게 고등학교 사회 과목에서는 이게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행정법은 그렇게 자세히 안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요. 행정법에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행정법은 법전이 있나요? 행정법이라는 법전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법이라는 법전은 없어. 행정법은 학문적 용어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행정법이라고 할 때 행정법은 3가지 법이에요. 행정조직에 관한 법이 있고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 있고 행정구제에 관한 법이 있다고. 그래서 옛날 구교과서에서는요, 이거 안 나와요. 행정구제법만 언급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행정구제법, 이건 2가지가 있어요. 행정상 손해 전부제도와 행정상 행정쟁송제도. 손해전보제도에는 적법한 경우에 손실보상제도로 구제하고요. 위법한 경우에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로 구제하는데 여기는 2가지밖에 없어요. 행정상 손해배상제도는 2가지밖에 없어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위법행위에 대해서 구제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무원이 위법한 행위를 해가지고 피해를 입혔어. 그러면 피해받은 사람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에게는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구상권 행사로 자기가 피해 물어줘야 되거든요. 2번째가 다리라든가 동산, 도로 이런 거 톡 떨어서 뭐라고 표현하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공공영조물. 성수대교 무너졌죠? 성수대교 무너졌다고. 이거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공공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제도예요. 역시 여기 설치 관리를 잘못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입니다. 손실보상 대표적인 게 뭐예요? 토지수용. 그다음에 행정쟁송제도는 이게 약식쟁송이 있고 정식쟁송이 있어요. 약식쟁송은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은 어디서 해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해요. 그다음에 정식은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죠. 행정소송은 몇 심제? 3심제예요. 1심이 행정법원, 서울에 하나밖에 없어요. 2심이 고등법원, 3심이 대법원. 행정소송은 3심제로 법원에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할 게, 행정심판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툼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소송은요,
위법한 행정 처분만 행정소송 대상이 된다는 거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위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는 위법 부당입니다. 이걸 바꿔가지고 출제를 한다고. 그럼 헷갈려. 헷갈리지 마세요. 위법한 것만 소송 거는 거야. 부당한 것은 소송 못 걸어요. 부당한 것은 그냥 행정심판위원회 가서 따질 뿐이야. 공무원에게 따질 뿐이야.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치르는 행정법 시험에서는 거의. 근데 이게 이 공통점이 뭐예요? 요 구제가 이게 사후구제라고, 사후구제. 그럼 이거 선행될 것이 사전구제가 있겠죠? 사전구제로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죠? 이게 사후구제까지 안 가고 사전구제로 해결되면 가장 이상적인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이게 이제 청문제도, 주민 의견 청취, 공청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런 게 이제 사전구제라고. 그러니까 사전구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사후구제로 가는 것이고, 사후구제도 손해정보가 쟁송제도로 나눠지고, 위법, 적법. 그 다음에 위법 부당이냐, 위법이냐, 요 차이. 이것만 구분할 줄 알면, 우리 시험에서는 더 이상 출제할 만한 없어요. 최근에 출제 비중도 많이 낮아지고 있으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그럼 18번으로 가서 옳은 거 찾읍시다. 가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중간생략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상권 행사도 가능하다. 수능에서는 사례를 어떤 걸로 들었었냐면 공무원이 공시지가를 조작해가지고 등록을 한 거야. 위법한 거죠. 그럼 공시지가를 높게 하거나 낮게 함으로써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손해보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이 공무원이 이거 위법하게 이거 조작해가지고 내가 세금을 더 많이 냈다거나 뭐 피해를 봤다 해가지고 그 행정심판 거쳐서 행정소송까지 갔다고요. 그런 사례로 출제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손해배상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도로, 하천, 기타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역시 공공영조물 설치 및 관리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입니다. 그러면 옳은 거 찾아야 돼. 1번. 나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특별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 보상이 아니라 배상입니다. 손실 보상은 적법한 행위잖아요.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고. 그 다음에 2번. 가와 나는 모두 사후적 행정구제. 맞네? 이건 모두 사후적 구제제도죠.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가는 나와 달리 책임있는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모두 구상권 행사할 수 있어요. 달리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가와 달리 재판 청구를 통한 구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나가 뭐죠? 손해배상이니까 재판을 통해서 구제 인정됩니다. 모두. 이 두 가지 모두 재판을 통해서 구제됩니다. 그러니까 4번도 틀렸어요. 19번 문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1차 세계대전 이후 만들어진 국제연맹이겠죠? 국제평화 유지에 실패하자. 왜 실패했죠? 미국 등의 강대국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이를 대신하여 45년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난 45년 국제연합이 유엔이 창설되었다. 국제연합의 주요 기관 중 나는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여 하는 형식상 최고 의결기관 유엔 총회네요. 유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른바 약자로 안보리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의 책임을 맡는 기관으로 상임이사국 5개, 비상임이사국 10개, 합쳐서 15개 이사국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분쟁을 법적으로 해결하는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인데 강제성이 없다는 게 문제로 대두되는 것이죠. 이제 맞는 거 고르려 봅시다. 기억. 가는 국제연맹은
강대국의 불참으로 인해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맞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이 만들어진 거고요. 니은 나가 아까 유엔 총회 표결 방식은 주권 평등의 원칙에 기초한다. 즉 1국가 1주권주의에 의해서 1국가 1표입니다. 평등의 원칙 맞고 니은번도 맞아요. 그러면 기억, 니은 이렇게 출발하는 건 4번밖에 없네요. 정답은 4번. 자, 디귿번. 기억이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인데 상임이사국으로 봐야겠네요. 거부권 얘기 나오면 상임이사국만 거부권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의 거부권은 즉 상임이사국 5나라의 거부권은 국제사회에서 힘의 논리가 반영되는 것이다. 맞잖아요. 디귿번 받고 1번. 니은이 국제사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국제사회의 모든 법적 분쟁에 있어 강제적 간할권이 없습니다. 1번만 틀렸네요. 20번. 옳은 설명 구르래요. 최근 땡땡군의 땡땡시와의 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율 36.7%, 100명 중에 37명이 투표했네요. 그 중에 79%가 찬성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좀 있네. 투표율이 너무 낮아요. 땡땡시는 이미 지방의회 의결로 통합에 찬성했다.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결정한 것은 주민투표법이 시행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민반환제와 주민소환제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맞고. 자, 옳은 것. 1번. 기업. 에서 유권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유권자 과반수 찬성이라고 못 보죠? 투표율이 36%인데 그 36%에 대한 또 79%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따라서 1번 과반수 말도 안 되는 얘기고 2번 국회는 니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국정감사할 수 있나요? 네. 당연히 할 수 있죠. 국정감사는 지방의회뿐만 아니라 뭐 정부에 대해서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하고 사법부에 대해서도 하고 다 국정감사하는 겁니다. 국정감사는 주기적으로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국정조사는 비정기적으로 하고요. 3번. 디귿 사이의 분쟁, 지방자치단체, 이를테면 청주시하고 충주시하고 싸움이 붙었다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다. 땡. 중앙정부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청주시 또는 충주시와 같이 당의 지자체가 분쟁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거니까요. 3번도 땡. 4번.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니은 지방의회는 규칙 땡. 지방의회가 만든 게 조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든 게 규칙. 어느 것이 우선 적용되죠? 조례가 상위법입니다. 넘어갑니다. 5회 1번.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위해서 그러래요. 그 화살표가 실선이 예, 점선이 아니요인데 가는 모르겠고 두 번째 질문. 가족 구성원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역할 수행 간의 부조화를 발생 원인으로 보는가? 아빠가 아빠 역할을 못하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못하니까 가족 문제 발생하는 거야. 이게 엄마의 역할, 아빠의 역할, 이게 뭐야? 기능론이죠. 기능론입니다. 예하면 기능론이니까 B가 기능론이고 A가 갈등론입니다. 다시 확인.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과 가치에 대한 교육을 해결 방안으로 보는가? 예하면 기능론이고 아니면 갈등론이니까 이것도 맞아요. 마지막. 가부장적 가족제도, 즉 남성 우위의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타파를 해결 방안으로 보는가? 이거 없애죠. 제도를 없애야 돼. 없애자. 이게 뭐예요? 갈등론이죠. 변화를 요구하는, 예 하면은 변화를 요구하는 갈등론. 안 돼. 이거 그대로 유지해야 돼. 하면 안정을 추구하는 기능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A와 B는 결론 나왔어요. A가 갈등론이고요. B가 기능론입니다. 1번, 기억단. A는, 즉 갈등론은 B와 달리 가족관계에서 얻는 보상이 집을 드는 비용보다 적을 때 가족 문제가 나타난다고 본다. 자, 가족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아. 그래서 가족 문제가 나타난대요. 이건 기능론자의 주장이에요? 갈등론자의 주장이에요? 기능론자의 주장이죠. 기능론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역할, 자기의 기능, 거기에 맞는 보상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능론에서는 임금 격차를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하잖아요. 고액 연봉, 낮은 연봉, 그 인정하잖아요. 이것을 가족으로 돌려보자고. 가족에서 내 역할이 크면 더 많은 보상 받는 것이고, 내 역할이 적으면 보상 덜 받는 것이고, 이걸 사회에서 가족으로 대입을 시킨 것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건 기능론자의 주장입니다. 기억은 A는 B와 달리가 아니라 B는 A와 달리 이렇게 바꿔야 되고요. 기억번 들어가면 틀리니까 1, 2번 지우고, 그 다음에 B는 기능론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불가피한 현상으로 본다. 기능론이에요, 갈등론이에요? 갈등을 불가피한 것으로 본대요. 기능론, 갈등론. 헷갈리면 안 된다고.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래요. 불가피하대요. 이거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갈등론이지. 사회 불평등 현상.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 불가피하대. 기능론이야, 갈등론이야? 기능론.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사회 불평등 현상.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억울하면 출세해. 이거란 말이야. 기능론이에요. 갈등. 이거 없을 수가 없어. 갈등은 어느 사회나 존재해. 이 갈등이 오히려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야. 갈등론이라고. 헷갈리지 마세요. 불가피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앞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기능론이냐 갈등이냐 달라지는 거야. 우리 시험에서 이거 둘 다 나왔어요. 기억해주세요. 특히 요거 조심해야 된다고. 요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요거. 사회 불평등 현상은 불가피한 거예요. 이거 기능론입니다. 갈등 당연히 갈등론에서는 갈등을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니은번 가족 구성 간의 갈등은 불가피해. 갈등은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거 갈등론자의 주장이란 말이야. B는 A와 달리가 아니라 A가 갈등론이잖아요. 그러니까 A는 B와 달리 이렇게 해야 맞지. 그럼 볼 것 없네. 디귿 정답이네요. 자, 공부거리. A, B 모두 가족 문제를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한다. 그렇죠. 기능론이나 갈등론이나 이건 거시적 관점이잖아. 사회 구조적 차원 맞고. 가에는 가족 구성원 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발생 원인이라고 보는가. 예하면 갈등론이죠. 그럼 맞나? 실선으로 A로 가고 맞잖아요. 그래서 정답 4번. 시험장에서는 기억 니은으로 정답 끝나야 돼요. 디귿 니을까지 가면 시간 낭비야. 바로 4번 정답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셔야 돼요. 표는 자료 수집 방법을 분류한 것이다. 옳은 걸 고르래요. A에서 D는 각각 면접, 실험, 질문지, 참여 관찰. 우리 이거 여러 번 공부한 건데 지금 4가지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와 있는데 예전에 제가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그래프를 하나 소개했었어요. 시간과 비용 측면과 조작과 통제 측면으로 놓고 이렇게 반절로 나누었죠. 반절로 나누고 이게 양적 자료 수집 방법, 여기가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인데 이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게 표준화된 거라고. 즉 구조화된 자료 수집이라고. 그러니까 통계 처리가 쉬워요. 근데 이 질적 자료 수집 방법은 이게 표준화가 안 돼 있어. 비표준화, 즉 비구조화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객관화가 쉽다 어렵다? 객관화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표준화되어 있으니까 가치 개입이 안 되지만 여기는 비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개입이 된다고. 가치 개입이 된다는 얘기는 주관이 개입된다 이 말이야.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얘하고 얘가 서로 대척점이 있다고 그랬죠. 얘가 뭐 있어? 얘가 실험법이고 얘가 참여관찰법이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기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쯤에서 이렇게 있었고 이게 질문지법이고 이게 면접법이지. 그러면 질문지법하고 면접법의 공통점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공부했죠. 근데 언어인데 질문지법은 문자 언어고 면접법은 음성 언어라고. 그러니까 문맹자에게는 시행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네. 문맹자는 문자를 못 읽잖아요. 이게 이 질문지법의 문제점 중에 하나야. 근데 면접법은 어때요? 문자를 읽지 못해도 말로 물어보니까 밝게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금 수준을 높이면 이게 수능에 나왔던 거니까 소개합니다.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는데 질문지를 가지고 질문지를 만들었어요. 질문지 가지고 체크 좀 해주세요. 나 글씨 못 읽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읽어줄 테니까 대답하세요. 가지고 질문 1. 귀하의 가족 몇 명이에요? 5명. 다 체크해요. 소득이 얼마나 돼요? 5천만 원이요? 월? 아니요? 네. 체크하고 이렇게 질문지를 내가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로 바꾸어 가지고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럼 이건 질문지법이에요, 면접법이에요? 헷갈리지? 이게 수능에 나왔다니까. 이걸 우리는 구조화 면접법이라고 해요. 표준화 면접법. 자, 보세요. 면접법은 표준화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잖아. 그런데 질문지를 가지고 면접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질문지는 이게 표준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가지고 표준화 면접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표준화된 면접법. 그러니까 그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자, 면접법은 표준화되어 있다, 안 돼 있다? 원래 안 돼 있는 거예요, 면접법은. 하나 물어보고 대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꼬투리에 꼬투리를 달고 계속 심층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게 면접법이라고. 근데 질문지법은 이게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대답이 어떻게 나와도 상관없어. 그냥 계속 질문하다 체크하고 질문하고 체크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다시 질문지법으로 질문지를 가지고 말 표현 좀 찾고 있어. 문자로 기록된 질문지를 문맹자에게 음성 언어로 바꾸어서 면접법을 시행했다면 이건 비표준화 면접법이 아니라 표준화 면접법인 거예요. 표준화 면접법. 다시 면접법 이것만 가지고는 비표준화 면접법이다 이렇게 단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면접법 있을 때 항상 이 앞에 이 단어가 들어가야만이 비표준화인 거야. 아무 말 없이 면접법 하면은 표준화 면접법인지 비표준화 면접법인지 몰라요. 심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이거 무조건 비표준화 면접법이야. 됐죠? 여기까지가 수능에서 출제된 거야. 여기가 난이도가 좀 높았죠? 우리 시험은 아직 안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공통점이 뭐죠? 1차 자료라는 거죠? 이 네 가지가 다 1차 자료예요. 1차 자료. 그럼 여기 이제 2차 자료도 있겠지. 어떻게 달라요? 1차 자료는 자기가 직접 이 방법을 통해서 직접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니까 1차 자료, 직접 자료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2차 자료는 남이 조사해놓은 걸 내가 빌려다 쓰거나 내가 그것을 가공해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통계청에서 이를테면 실업자 수가 몇 명이다. 그럼 실업자 수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실업자가 많은가 적은가 모르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실업률을 구하잖아. 그럼 실업률 자체는 1차 자료야, 2차 자료야. 2차 자료가 되는 거예요. 2차 자료. 그래서 2차 자료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문헌이죠, 문헌.
그래서 이걸 문헌연구법이라고 해요. 문헌연구법은 양적 자료로도 사용되고 동시에 질적 자료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자료는 공식적인 문헌은 양적 자료, 비공식적인 문헌은 일기장 같은 거 질적 자료로 활용된다. 이렇게 하시고 또 이제 시험원에서 많이 언급되는 게 질문지법하고 참여관찰법 동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은 주로 실험, 뭡니까? 그 방법론적 이론론인 실증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잖아요. 실증적 연구에서도 면접법이나 참여관찰법은 실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실시 못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세요. 자, 그럼 이번 문제 이제 풀 수 있을 거예요. 분류 기준 가지고 경험적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은 가. 이 모든 게 다 경험적 자료입니다. 1차 자료건 2차 자료건 전부 경험적 자료를 근거로 해요. 경험적 자료. 경험 이퀄 현상이죠. 지금 사회 현상을 연구할 때 현상을 연구하는 거니까 이 경험적 근거를 기초로 합니다. 그러니까 가에 들어갈 것은 A, B, C, D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언어를 매개로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럼 두 개지. 질문지법하고 면접법. 그 다음에 연구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주관 개입 가능성 하면 면접법하고 참여관찰법인데 거기 B가 공통적이지. 그럼 B가 뭐예요? B가 면접법이야. B가 면접법. 그럼 A는 뭐야? 질문지법이야. 그럼 C는 뭐야? 참여관찰법이야. 그럼 D는? 끝났죠?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연구과정에서 통계 분석이 용이한 것. 이건 양적 자료 수집 방법인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이니까 D가 실험법, A가 질문지법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구할 수 있겠죠. A는 질문지법은 연구 대상자의 일상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건 심층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이니까 B라고 해야 되고요. 이번에 B가 면접법이었죠. 응답자와 연구자 간의 정서적 교감을 중시한다. 맞습니다. 정서적 교감이 없으면 엉터리 자료가 수집이 될 테니까요. 3번. 가에는 A, D는 들어갈 수 있으나 B, C는 해당되지 않는다. 땡. 다 들어갑니다. A, B, C, D 모두 1차 자료로서 경험에 근거를 둬요. 2차 자료도 당연히 경험에 근거를 둡니다. 그 다음에 4번. D가 실험법이었죠. 실험법은 비구주와 비표준. 땡. 실험법은 객관적 자료, 양적 자료를 얻는 것이니까 표준화, 구조화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어요. 넘어갑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3번부터 잠깐 쉬었다 할게요.